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을 가져오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죠.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이어 지방 권력 교체까지 이루어진 겁니다. 국민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0곳에서 국민의힘이 앞선다는 출구조사 결과에 여야 상황실에서 환호와 탄식이 교차했습니다. 생각한 것 이상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국민의힘에 힘을 몰아주어야 국정 운영을 잘해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하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만족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기대는 저버리지 않으려 합니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은 경기, 호남, 제주를 제외한 12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14대 2로 압승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기초단체장 지형도 여대 야소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전체 226석 가운데 5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145석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서울은 지난 2018년 25개 구청장 가운데 가까스로 한 곳만 건졌지만 이번에는 강남과 한강 인접구들을 대부분은 차지하면서 최종 17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지난번 연천과 가평 등 2곳을 가져오는 데 그쳤던 경기도에선 과반인 22곳을 차지했고 강화만 차지했던 인천에서도 6곳을 더 가져오며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비례대표를 포함한 872명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약 62%인 540명이 당선되며 16% 당선에 그친 지난 선거 때보다 약진했습니다. 다만 기초의원은 국민의힘 48%, 민주당 45%의 반반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선거 기간 정권 교체의 완성과 안정을 내건 국민의힘이 4년 만에 지방 권력 탈환에 성공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여야 모두 승패의 기준으로 잡았던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승리하면서 민심은 국민의힘 손을 들어주되 그 견제의 불씨도 살려놨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 경기도. 막판까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개표율 96.5%를 지났을 때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최종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막판 대역전까지의 과정을 김건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김은혜, 김동연 두 후보 간 0.6%포인트 차. 누가 앞선다고 단정할 수 없는 차이였지만 김은혜 후보 선거 상황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반면 김동연 후보 상황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어 개표 초반 5%포인트 이상 앞서 나가던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격차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자정 무렵 김동연 후보가 1%포인트 안까지 쫓아갔지만 이후 5만 표 정도의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의 패색이 짙어지던 새벽 4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도 선거구 중 인구가 비교적 많고 최근 민주당 지지세가 강했던 부천, 화성, 의정부의 개표가 본격화된 겁니다. 개표 완료 5%를 남기고 0.12%포인트까지 격차가 점점 좁혀지면서 양측 선거 상황실의 표정도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32분, 개표율 96.59% 시점에 김동연 후보가 처음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순간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1위로 올라섭니다. 5시 32분을 기점으로 김동연 후보가 1위로 올라섰습니다. 판세가 뒤집히자 김동연 후보가 먼저 선거 상황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곧이어 상황실을 찾은 김은혜 후보는 개표가 완료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졌지만 여러분들은 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동연 후보가 표차를 8,000표 넘게 벌리면서 최종 승리가 확정됐습니다.
저를 지지해주셨던 분들, 또 지지하지 않으셨던 우리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의 전국적 참패 속에 드라마 같은 승리를 일궈내면서 정치 입문 1년여 만에 김 당선인은 야권 내 대선 주자로 부상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만 민주당 내 기반은 아직 취약하고 도지사 취임 후 마주할 경기도의회도 국민의힘이 절반을 차지하면서 당 쇄신과 도정 양쪽에서 정치력을 입증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안철수 두 사람도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모두 7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곳, 민주당은 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초접전의 결과가 나오며 관심을 모았지만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초반부터 여유 있게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를 앞서 나갔고 결국 55.24%를 득표해 윤 후보와 10%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며 의원직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지지자들과 악수만 차분히 나눴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최대한 잘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엄중한 질책을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당의 지방선거를 돕겠다고 지역까지 바꿔 출마한 이 후보는 불리한 여론조사 탓에 자신의 선거에 주력해야 했습니다. 선거 막판 내놓은 김포공항 이전 공약도 논란을 불러오며 선거 책임론 공방까지 일면서 자신의 당선을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경기 분당 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는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당선 축하를 받았습니다. 득표율 62.5%, 25%포인트 넘는 차이로 민주당 김병관 후보를 거뜬히 제친 안 후보는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태 기쁘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의원 신분이 된 안 의원은 당선 인사 도중 쓰러져 병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안 의원 측은 피로 누적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나머지 5개 보궐선거 지역 중 민주당은 제주 을 한 곳에서만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강원 원주시 갑, 대구 수성구, 충남 보령 서천, 경남 창원 의창에서 승리해 총 의석수는 민주당 169석, 국민의힘 114석으로 바뀌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승리는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라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선거 승리 하루 만에 당 혁신위를 만들겠다며 당 개혁에 속도를 냈고 민주당을 향해선 협치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선인들의 이름에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이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던 국민의힘 지도부. 하지만 오전 최고회의에선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입니다. 민심 앞에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원 없이 일하도록 국민들이 신뢰를 보낸 것이라며 2년 뒤 총선을 위한 당 개혁 작업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개혁을 목표로 하는 그런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총선을 염두에 두고 더욱더 개혁 행보, 정당 쇄신 행보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후 광주로 이동해 호남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후보들이 15% 득표율의 벽을 넘은 건 큰 의미라고 강조했고 호남은 이제 불모지가 아니라 경작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이어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은 다수당인 민주당에 맞서 국회 운영에 주도권을 쥘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의 선거 패배엔 일방적인 국회 운영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협치에 나서라고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당 내부적으론
선거 승리를 이끈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당분간 더 힘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원내로 진입한 안철수 의원과의 껄끄러운 관계는 아직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안 의원이 국민의힘에 자리 잡고 당권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의 내홍이 불거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안 의원이나 이 대표나 당정을 넘나들며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지도부 공백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이재명 고문에 대한 책임론을 중심으로 잠잠했던 당내 갈등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호중, 박지원 공동위원장 등 민주당 비상대책위원 8명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도부 전원 사퇴를 결정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선 패배를 수습하려고 발족했던 비대위마저 3개월도 안 돼 조기 퇴진한 상황.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그동안 수면 아래 잠복해 있던 개파 간 갈등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는 광주 투표율 37.7%는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탄핵이라며 책임자가 책임지지 않고 남을 탓하는 건 국민께 가장 질리는 정치 행태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전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 가장 책임이 큰 분들이라고 실명을 거론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은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필요에 따라 원칙과 정치적 도의를 허물었다고 비판하는 등 친문재인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고문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향후 지도 체제를 이제 구성할 때 이재명 후보 등 주요 인사들의 이제 출마 여부 문제가 하는 논쟁이 되지 않을까. 쏟아지는 비판에 이 고문은 말을 아꼈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그나마 이 고문이 선거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선거 결과가 더 어려워졌을 거라고 내심 반발하는 기류이면서도 충돌을 우려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혼란 수습을 위해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당겨 치르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 정확한 선거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국회의원, 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차기 지도부 구성을 포함한 당 운영 방안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전할 거라는 건 대부분 예상했지만 성적표 받아보니 예상보다 더 참담했습니다. 대선 끝나고 석 달도 안 돼 치러져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선거였던 건 맞지만 대선에서 왜 졌는지에 대한 민주당의 반성과 쇄신이 없었던 게 패배의 핵심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의 유리한 선거 구도는 아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전국 단위 선거인데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까지 겹치면서 여당이 내세우는 국정안정론에 힘이 실리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참패의 가장 큰 요인은 대선 패배에 대한 치열한 반성과 쇄신 노력 없이 선거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대선에서 왜 졌는지 치열한 토론과 대안 제시도 부족했고 인적, 제도적 쇄신책도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고문과 송영길 전 대표가 연고가 없는 인천 계양을과 서울시장에 출마한 것에 대해서도 너무 쉬운 길을 택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와 당대표였던 두 사람이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통해 대선의 그림자를 최대한 지워야 하는데도 민주당 스스로 대선의 연장전으로 상황을 끌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후보, 당대표, 또 그 당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선거 전면에 나서면서 대선 연장전으로 민주당이 스스로 끌고 들어가 놓고 여기에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드는 무리수를 뒀고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과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악재로 겹쳤습니다.
선거 막바지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86 용퇴 등 쇄신 요구는 내용이 옳고 그름을 떠나 당내 갈등을 고조시켜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거의 저 모든 비대위원들이 그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다 했습니다. 다만 시기, TPO가 맞지 않다 이런 것이었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려면 먼저 제대로 반성하고 쇄신해야 한다는 민심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해 나갈지가 거대 야당 민주당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 역대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서 이제 그 꼬리표를 어느 정도 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 초반 국정 운영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당 완승이라는 지방선거 성적표를 받아들고 대통령실이 내놓은 첫 번째 메시지는 민생이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취임 20일 만에 치러진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건 민심이 새 정부가 일하게 해주자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인수위원회가 추린 국정과제 중 민생,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것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규제 혁신, 새로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 여전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인 걸 감안해 야당이 반대하기 힘든 것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관련 법안 중 약 70%는 야당이 반대하기 힘들 내용이라며 예의를 갖춰 야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도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지 않도록 교육개혁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한숨 돌렸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국정 안정을 원하는 민심에 실력과 성과로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핵관임을 강조하며 배지를 버리고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던 김은희 후보가 패배하는 등 정부가 독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일방통행식이 아니라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정부를 운영하라는 요구입니다. 국정 안정론이 힘을 얻은 만큼 대통령실은 윤석열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견제를 원하는 민심도 확인돼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이 역대 처음으로 4선 서울시장의 고지에 올랐습니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박남춘 현 시장과의 재대결에서 승리하면서 4년 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상대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의 대승이었습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송영길 후보와 19%포인트 넘는 격차를 보이며 여유 있게 사상 첫 4선 서울시장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1년 만에 다시 낙승을 거두며 임기를 4년 더 연장했고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 반열에 올랐습니다. 민주당 일색이었던 서울 지역 구청장과 서울시 의회도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오 시장에게 더욱 힘이 실렸습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작년보다는 조금은 업무 환경이 제가 뜻한 바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오 시장은 중점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건축 활성화나 노후 주거지 재개발 등 부동산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단지 53군데 진행되는 곳에 어떻게 하면 빠른 속도로 많은 물량을 공급하느냐 그 방법론을 내놨었는데요. 하나하나 이제 가속도가 붙을 겁니다. 반면 출마 여부를 놓고 당내 논란까지 감수하며 선거에 나섰던 송영길 후보는 선거 패배의 책임론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민의 마음을 전체 얻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현역인 박남춘 시장을 예상보다 손쉽게 따돌리며 4년 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그 기대와 바람에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재선에 성공한 유 당선인은 지난 4년간 뒤바뀐 현안들을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놓겠다며 차별화된 시정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투표율 얘기부터 해볼게요. 50.9%, 50%를 겨우 넘었습니다. 지금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에 역대 두 번째로 낮은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예상 밖의 투표율이죠. 사전 투표율이 20%가 넘으면서 전체도 60%가 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네. 아니었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선 대선이 있은 뒤 석 달도 안 돼서 다시 치러지는 선거에 유권자들의 어떤 피로감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때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이번 투표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더 저조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 투표율이 37.7%에 그쳤는데 바로 이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떤 반성이나 대안을 보여주기보다는 내용에 휩싸였고 그리고 성비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지층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20대 남녀의 표심입니다. 이른바 2대남, 2대녀. 완전히 정반대로 나왔어요. 네, 저희가 성별, 연령별 표심을 출구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대 이하 남성의 65% 이상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 이렇게 네. 답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20대 이하 여성 66%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대선에서도 2대남, 2대녀들의 어떤 표심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벌어진 겁니다. 네. 특히 서울시장에서는 2대남 10명 중에서 7명 이상이 나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했다. 이렇게 답할 정도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녀가 대립할 정도로 어떤 특별한 정책적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닌데도 이런 그렇죠. 결과가 나온 겁니다. 여가부 폐지 논란으로 시작된 2대남, 2대녀들의 그런 갈라치기 정치가 점점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또 정의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성적이 저조한데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정의당이 이번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에서 광역단체장 7곳에 후보를 냈고요. 네. 전국적으로는 191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초의회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되는 건데 성적이 그런데 초라합니다. 4년 전과 비교해 보면 37석이었던 지방의회 의석은 이번에 9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서울과 경기에서는요. 비례대표로도 단 한 명의 지방의원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 비례의원을 뽑는 정당 득표율이 서울에서는 4%, 경기에서는 3%에 그쳤는데요. 2018년에는 정의당의 정당 득표율이 10%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절반 아래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네요. 심지어 광주에서는요. 네. 국민의힘의 정당 득표율이 14%였는데 정의당은 9%에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의당이 지도부가 오늘 총사퇴를 했고요.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 여양국 대표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선거 가장 박빙인 최격전지였죠. 경기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김동연 당선인 인터뷰도 준비를 해놨는데 지상파 출구조사랑 실제 개표 결과랑 차이가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출구조사는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를 0.6%포인트 차이로 우세하다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6%포인트였습니다.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김은혜 후보가 앞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였고요. 오차 범위 내 경합을 벌일 것이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 실제 두 후보의 표 차이가 오차 범위 안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경기 지역의 출구조사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경기를 뺀 나머지 지역을 보면 출구조사가 모두 적중을 했거든요. 네. 출구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는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민찬 기자였습니다.
자, 이번엔 교육감 선거 결과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보수와 진보가 절반씩 당선이 되면서 8년 동안 이어져 왔던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교육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소식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혁신학교와 무상교육을 처음 시작한 진보교육의 산실이었던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전환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보수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13년여간 많이 망가져 있고 그래서 새롭게 세워야 된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막말 언쟁을 이어가며 단일화에 실패한 서울에선 진보 성향의 조희연 현직 교육감이 3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혁신교육 8년을 넘어서 더 높은 공교육 실현과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전국 17개 시도 중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건 9곳, 보수 성향은 8곳입니다.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가 당선됐던 4년 전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특히 두드러지던 현직 프리미엄도 무너졌습니다. 진보 성향 현직 교육감 11명이 모두 재선에 성공했던 2018년과 달리 이번엔 10명 중 4명은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교조는 이 같은 보수의 약진에 대해 대선 직후 치러진 선거인 만큼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교총은 8년을 독주해온 진보 교육감들의 혁신 교육에 학부모들의 피로도가 누적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나마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서울과 세종, 충남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교육 정책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임태희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혁신교육의 전면 손질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에선 정부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온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은 정부가 자사고를 유지하면 대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도 90여만 표의 무효표가 쏟아지면서 후보를 모르고 투표하는 깜깜이 선거에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자, 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선거 사범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재명, 안철수 당선인, 또 최대 격전지였죠. 경기도의 김동연 당선인과 김은혜 후보까지 선거 중에 이어진 각종 고발전의 후유증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서울 중구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각종 행사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구청 행사를 통해 구정을 반복해 홍보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상은 878명, 이 중 51명이 당선인 신분입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안철수, 김한규 당선인은 국회 입성 전 나란히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당선인은 공기업 민영화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안철수 당선인의 경우 재보궐선거가 아닌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요직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됐습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된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등 광역단체장 당선인 3명, 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인 등 교육감 당선인 6명도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에서 막판 역전극에 성공한 김동연 당선인 역시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쟁자였던 김은혜 후보도 재산 축소 신고와 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오는 9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선거 범죄가 빠지기 때문에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선거 사범의 경우 9월이 아닌 공소시효 6개월이 끝나는 12월 1일까지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오늘 새벽 극적인 역전이 일어났죠. 그 주인공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당선인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내내 지고 있다가 개표 막판 오늘 새벽 5시 한 반쯤에 역전이 됐습니다. 이때 어떠셨어요?
뭐 뛸 듯이 기뻤습니다. 네.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간절하게 일할 기회를 원했는데 그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기뻤습니다. 어느 시점에 되겠다 이런 느낌이 왔어요? 골드크로스라고 하죠. 골든크로스 네. 나기 한 1시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남아있는 개표함에 있는 지역들이 제가 조금 더 유리한 데가 있어서 이 추세선과 그 잔존 투표함으로 봐서는 제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당에서 책임론도 나오고 반성론도 나오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잘 싸웠다 이런 자기 위로가 좀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거예요. 제일 먼저 급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거 내려놓고 우리가 먼저 반성하는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첫 번째 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 과제로 민생 회복을 꼽고 싶습니다. 우선 이 서민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의 민생 문제 회복을 좀 먼저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 대출 받고 신용 등급 떨어진 분들 또는 대출을 갚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신용 회복 찬스를 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는 승리했지만 민주당이 이번 선거 전체에서는 패배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패배의 원인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우리 민주당이 그 반성과 성찰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변화를 가는데 미흡했다. 마치 농부가 겨울에 종자 씨앗 남겨놓는 것처럼 제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에도 앞장서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 내에서 이재명 책임론이 좀 나왔어요, 오늘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책임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원인 분석에 따른 반성과 성찰 그리고 제대로 된 대안의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승리로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주자로 떠올랐다. 본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건 뭐 과분한 말씀이고요. 지금은 오로지 제 머릿속에는 경기도정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 여기에 지금 아주 집중해서 헌신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도 오늘 만나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내일 인터뷰해서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밀양에서 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전이 있어서 진화율을 80% 넘게 끌어올렸지만 아직 주불을 완전히 잡지는 못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재경 기자, 자, 벌써 세 번째 야간 산불 진화대를 투입했군요. 그렇습니다. 야간 진화 체계로 전환되면서 현장 지휘본부는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7시 50분쯤에 마지막 헬기가 진화 비행을 마쳤고 지금은 야간 산불 진화대원 1,400여 명이 현장으로 투입돼 불을 끄고 있습니다. 현재 불길이 남아있는 곳은 진화 헬기도 접근하기 힘든 고압 송전선로가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불길도 계속 번지면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산림당국은 해병대와 공중진화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확산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있어서 헬기 공중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세가 험하고 인도가 없어서 지상 진화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남아있던 화선 14.4km 가운데 11.6km를 진화해 저녁 6시 30분 기준으로 2.8km만 남았습니다. 산불 진화율도 81%까지 올랐습니다. 산림당국은 오늘 전국 소방동원령을 1호에서 2호로 격상하고 진화헬기 53대와 인원 2,50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면적은 727헥타르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래도 민가 쪽에서 보이던 큰 불은 잦아들면서 대피했던 주민 270여 명도 이틀 만에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그 옥상에 올라가서도 보고 밑에서도 지켜보고 밤새 또 식구들이 교대로 보기도 하고. 산림당국은 오늘 진화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주불을 잡는 건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일단 오늘 밤 송전선로에 불이 번지는 걸 최대한 막고 내일 오전 헬기를 집중 투입해 완전 진화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밀양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성착취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나온 첫 배상 확정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결 받는 것도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도 녹록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양소영 기자 리포트 보시죠. 지난 2020년 2월 남경읍은 한 여성에게 내 사진을 갖고 있으니 텔레그램으로 박사에게 연락하라는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사 조주빈은 텔레그램에 접속한 이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 91개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끔찍한 범행 2년여 만에 조주빈과 남경읍이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사방 피해에 대한 첫 배상 확정 판결입니다. 무거운 범죄 행위, 많은 성착취물이 뿌려진 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했다며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 5천만 원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남경읍은 거짓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렸을 뿐이라며 자신이 보낸 메시지조차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한 사실이 이미 인정돼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며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이름을 바꾸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내면 새 이름 등 인적 사항이 다시 가해자에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이기더라도 배상금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가족이 대신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도소에서 10수년을 살다가 나와야 되는 성범죄자가 된 자녀가 민사상 배상하지 않아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중요한 사안이 아닌 거예요. 이미 중형이 확정된 조주빈 일당은 형량을 낮추려고 피해자와 합의할 필요도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박사방 사건 피해자 25명 중 최소 3명 이상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2년 넘게 우리의 삶을 지배했던 코로나. 그 사이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온라인 쇼핑 통계를 보면 극적인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행과 교통 서비스 거래액입니다. 비행기표, 렌터카, 숙박 같은 여행 수요를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 4월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했습니다. 문화 레저 서비스도 비슷합니다. 6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다 회복했죠. 배달 음식은 어땠을까요? 코로나가 터지고 2년 사이에 시장이 3배나 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4월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에는 성장세가 거의 멈췄습니다. 성장세가 멈추긴 했지만 그렇다고 줄어든 건 아닙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훈풍이 불어오는 걸까요?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경기 전망 지수가 87에 불과했는데 이 숫자가 100보다 낮다는 건 장사가 더 안 될 거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원재료 값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일본 도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앞입니다.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을 새우면서 길게 늘어선 줄이 1,000명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에 놀러 오려고 관광 비자를 받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닫힌 한국 비행길이 2년 만에 열렸는데 K-팝 라이브 공연을 보고 싶다, 드라마 촬영지를 가고 싶다, 한국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이 참 많다고 하네요.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일본 도쿄에 있는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 앞.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택 골목길까지 긴 줄이 늘어섰고 밤새 줄은 더 길어져서 돗자리나 간이 의자를 깔고 앉은 시민들로 주차장까지 가득 찼습니다. 한국 관광 비자를 받기 위해 오전 9시 업무 개시 전부터 몰린 일본 시민들입니다. もう行けなくなった時からずっとキンパとかトッポッキとか大好きなんですけど、それを本場の味を楽しめたら。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0년 3월, 양국 간의 무비자 협정이 중단된 이후 2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린 한국행입니다. 彼女は韓国人で、彼女に会いに行くのが目的で、なので行けることになって本当にめっちゃ楽しみです。はい。
ライブに行くっていうのが決まってたのでチケットも取っちゃってたので BTS のミュージックビデオの撮影地とかドラマの撮影地 비자 발급 신청 첫날인 어제 일본인 1000명이 몰렸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고 트위터에는 새벽 인파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이 아직은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한국행 비자 발급 대상이 하루에 200명 수준으로 제한하는데 아예 밤을 샐 각오를 하고 기다리겠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今日申請できなくて3、4週間後にビザが下りなかったらまた確実に申請するためにはこのまま待とうかなと思ってます。 이달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에서 외국인 개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이 본격화됐습니다. 일본 도쿄에 늘어선 긴 줄은 코로나 후 한국 관광붐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바로 간다 사회팀 손하늘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아동이 교사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 학교 교장이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와 아이를 겨냥해 폭언에 가까운 비난까지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아이는 전학을 갔고 경찰은 수사에 나선 상태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초등학교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사립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교장은 지난달 13일 한 선생님을 근처 술집으로 불러냈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2학년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를 의심하며 학교에 항의하자 대책을 논의하려고 한 겁니다. 별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던 교장은 해당 아이를 받아줄 학교가 있겠냐며 조롱 섞인 발언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내야만 지 아들 누가 태어나고 잘 걸려주지. 난 하나 잘못. 그러면서 자신을 더 화나게 하면 아는 후배들을 동원해 험악한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취지의 말까지 합니다. 사람이 중지에 물러갖고 원하는 자리 주면 이 사람 못 받았어. 불려나온 교사는 해당 학생의 1학년 때 담임. 술자리였다고는 해도 물리적 위해 가능성까지 언급한 교장의 발언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제가 함부로 다른 곳에서 얘기를 하면 너한테도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느껴져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발단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폐성 장애가 있는 유모군은 장애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서 일반 학교인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절대 걱정하지 말고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친구들도 생겨서 집에도 서로 이제 방문하기도 하고 받아쓰기는 금상도 타오기도 하고. 그런데 유군은 2학년이 된 뒤 4월 말부터 학교에 가는 걸 거부하고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래잡기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날 미워했어요. 선생님, 친구들 다 가슴이 미워해? 머리 왜 박았어? 이렇게 쿵했어. 경위를 알아보던 엄마는 담임교사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수업 도중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반에 장애인이 있는 친구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야? 뭐야? 막 둘러보다. 유군을 지목한 건 아니었다지만 그 이후 유군의 장애 사실이 알려져 따돌림 등이 시작됐다는 게 엄마의 주장입니다. 이후 학교의 사과와 해당 교사 징계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커졌는데 교장의 폭언은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무서웠고요.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뒤집은 듯이 전학 가서 조용히 살아야 되나? 학교를 찾아가 봤지만 교장은 만날 수 없었고 수백 차례의 통화 시도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교장의 집까지 가서 해명 없이 보도해도 되겠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잘못을 인정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머리 짓눌리는 감독 잡문 일은 밤새고 들김에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한 것인데. 유군의 담임교사도 만나려 했지만 병가를 낸 채로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대신 입장문을 통해 수업 당시 발달 장애인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주변에도 이 동영상에 나오는 친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크는 속도가 다를 뿐 너희들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줬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군의 가족은 결국 다른 시도의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고 경찰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간다 손하늘입니다. 네, 2년 전 어류 양식업자들이 시위를 하면서 물고기들을 길거리에 던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학대가 아니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서 동물 보호 단체들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여의도. 한 남성이 뜰채에 담은 물고기를 길바닥에 내던집니다. 물고기들이 가쁜 숨을 쉬며 몸부림치고 바닥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80cm 안팎의 일본산 방어와 참돔입니다. 당시 정부의 검역 완화로 일본산 활어 수입이 늘어 피해가 크다며 일부 양식업자들이 항의 시위를 한 겁니다. 이를 두고 한 동물보호단체가 명백한 동물 학대라며 주최 측을 고발했습니다. 어류도 동물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식용을 목적으로 할 때는 제외되는데 단체 측은 식용이 아닌 집회 도구로 쓰인 만큼 학대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어류에 대한 동물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참돔, 방어, 종이 어떤 특성을 가지냐 이걸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개체 자체에 대해서 판단을 한 거죠. 이 개체에 대해서 이 행위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런데 검찰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참돔과 방어는 식용 물고기가 맞고 행위 당시의 목적을 일일이 판단한다면 자의적인 법 해석이 늘어나 안정성을 해친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은 겁니다. 당시 시위 주최 측도 애초에 경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산시장에서 가면 많은 시민들이 보는 자리에서도 망치로 때려잡고 그런 행위는 동물의 학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런 애안을 알아주라고 한 거는 동물 학대가 하는 거는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 측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건 학대라며 검찰을 비판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한 가족이 탄 차량이 1년 동안 3번이나 강과 바다에 추락해서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해경이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던 남성의 동거녀 역시 살인 혐의로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항구에 주차된 소형차에서 내린 40대 남성. 조석에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더니 2시간쯤 뒤 차량은 그대로 바다에 빠집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40대 여성이 숨졌고 조석에 탔던 여성의 둘째 오빠는 스스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담겼고 해경은 곧 보험 사기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입수한 당일 CCTV 화면에는 오빠의 더 수상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석에서 내린 오빠가 차량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전봇대 앞에다 세워둡니다. 50분 뒤 차량은 바다로 추락합니다. 차가 물에 빠지기 전에 본인의 휴대전화 같은 소지품을 미리 빼둔 겁니다. 심지어 구조된 뒤 구급대원에게 밖에 빼둔 자신의 소지품을 가져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 환자분이 차 안에 누워 계시면서 자기 짐이 있다고 핸드폰이 들었다고 가방을 좀 갖다 달라 하더라고요. 해경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비공개 실험을 통해 오빠가 여동생을 운전석으로 옮긴 뒤 조석에 타서 차량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렸고 오빠가 사고 하루 전 현장을 찾아 사전 답사를 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보험사도 당시 여동생이 뇌종양 병세가 악화돼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의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MBC 보도가 나간 뒤 오빠는 잠적했고 해경은 살인 혐의를 두고 추적 중입니다. 방송된 부분도 상당 부분이 그 영향이 있는데. 보도한 증거들이 살인이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요? 많죠. 한편 최근까지 사고 차량의 명의자였고 범행까지 공모한 것으로 알려진 오빠의 동거녀는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로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칸을 휩쓸고 돌아온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그리고 배우 송강호 주연의 브로커가 이제 국내 관객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박찬욱 감독은 칸 영화제 수상보다 한국 관객들의 평가가 더 궁금하고 긴장이 된다면서 떨리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칸에서만 3번의 영광을 하는 박찬욱 감독. 국내 개봉을 앞두고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그는 칸 수상 때보다 더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어떻게 봐주실지가 제일 궁금하고 긴장됩니다. 한국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점들이 좀 많거든요. 좋아하는 추리소설과 노래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영화 헤어질 결심. 안개라는 정훈이 선생님 아시죠? 그 곡을 너무 좋아해서 형사 이야기와 안개라는 노래를 사용하는 로맨스 이야기를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영화로 만들어 보자. 박찬욱표 로맨스는 예술성과 재미를 다 갖췄다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묘한 감정 연출이 완벽하다고 배우들은 말합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알 수 없는 표정, 눈빛, 이번 작품에서 그 부분을 최대치로 他的眼神中，他的角色中都带有对生活一种很哲学的分析。我觉得这个完美的继承自导演。 배우 송강호에게 나무주연상을 안겨준 영화 브로커도 곧 국내 관객과 만납니다. 배우들의 연기 호흡이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심에 송강호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칼을 가는 장인 같은 느낌? 연기를 하면 느껴지는 그런 깊이감이나 그리고 타이밍,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지시고. 제가 상을 받았지만 강동원 씨나 배두나 씨나 아이유 씨 그리고 이주영 씨의 연기를 보면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뛰어나고. 칸이 선택한 두 거장은 다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시대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돼 더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6.0이 넘는 강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쓰촨성에서는 2008년에 규모 8.0의 강진으로 7만 명 가까이 숨졌었죠. 최근 다시 강진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업 중이던 교실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립니다. 책상 아래로 숨었던 학생들은 진동이 멈추자 황급히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가정집에서도 심한 진동에 물건들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중국 쓰촨성 야안시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벽에 금이 가는 등 주택 파손도 심각해 주민 13,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쓰촨성 당국은 무너진 주택들을 중심으로 긴급 구조 작업에 나서는 한편 지진으로 끊긴 도로와 수도, 전력망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 2013년 이곳에서 발생한 규모 7.0 지진의 여진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만여 채가 넘는 집이 무너지고 200명에 가까운 주민이 숨졌습니다. 那么上次地震之后呢，该地区呢进行了抗震加固，房屋和有关的基础设施的抗震能力呢大幅提升。 최근 1년간 쓰촨성에서 발생한 규모 3.0 이상의 지진만 79차례. 주민들은 6만 9천여 명이 사망한 지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과 같은 대재앙의 전조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2002 한일 월드컵 4강의 주역들도 대표팀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칭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일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달성하며 2002년 여름을 붉게 물들였던 태극전사들. 20주년을 맞아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에게 조언과 격려도 건넸는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탔다라는 얘기는 인류가 달에 간 것만큼이나 저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당분간은 아시아 최고의 선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손흥민이다라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원조 프리미어리거도 빠질 수 없겠죠. 또 아시아 선수로서 그 위치까지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에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히딩크 감독은 2002년에 손흥민이 있었다면 4강을 넘어 결승까지 갔을 거라고 하네요. Such type of players, such big personalities, every team needs. I think he's a great performer. He's doing very well. 육상 남자 100m의 김구경 선수가 후배들의 도전을 뿌리치고 1위를 지켰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준결승 기록 10초 30. 김구경은 전체 1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레인에서 시작한 결승전. 최근 가장 뜨거운 레이스가 펼쳐졌습니다. 간발의 차로 세 선수가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10초 14로 김구경이 1위, 30살 김태효와 22살 이준혁이 각각 10초 18, 10초 2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1인자의 위치를 지킨 32살 맏형 김구경은 3년 만에 가장 빠른 기록에 만족했습니다. 그동안 훈련을 굉장히 잘했음에도 크고 작은 부상이 좀 겹치면서 좀 이렇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뛰어난 후배들의 등장에 자극이 된다는 김구경은 이번 달 말 다시 한번 국내 대회에 출전해 한국 신기록이자 세계 선수권 기준 기록인 10초 05에 도전합니다. 기록을 도전을 해도 될 만큼의 몸 상태가 되는 것 같고 상혁이 외롭지 않게 꼭 6월 22일 날 통과해가지고 같이 비행기 타고 미국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 선수가 호주 전지 훈련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세계 선수권을 보름 앞두고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네요.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서쪽을 중심으로는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오늘은 경상권에서 올 최고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더위의 중심이 서쪽으로 더 옮겨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광주 33도까지 치솟아 내륙 지방은 일제히 30도 이상을 웃돌겠고요. 또 산불 지역인 밀양도 35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반면 속초를 비롯한 동해안 지방은 온종일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또 야속하리만치 비 소식이 뜸합니다.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일주일가량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을 비롯한 남해와 동해안 지방은 이번 주 일요일쯤에야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내일 전국이 아닌 대체로 맑겠고 영동 지방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사이에는 강원 산지와 서해안 지방에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부산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강릉이 23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방은 구름만 끼겠고요. 영동 지방은 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